네, 계속 달리도록 했습니다. 자, 크리스교 빨리 보고 중세로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크리스교는 예수에 의해서 기원전 4년에 창시되었죠. 그래서 사랑, 믿음, 만민평등 이런 걸 강조했는데 사실은 뭐 이게 팔레스타인 지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유대교가 이제 있던 지역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이제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대교는 이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예수는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그리스도교를 창시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으로 이제 유대교에 의해서 이단으로 진영을 받고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뭐 3일 만에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특히나 이제 베드로 그리고 바울 이제 적극적인 포교 활동으로 인해서 하층민과 여성들에게 널리 전파가 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이 이제 뭐 게르만족의 침입도 있었고요. 그리고 극심한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 그래서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이걸 추구를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교가 아주 널리 전파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민평등이라고 하는 게 아주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로마 제국 내에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요. 거의 한 300여 년 동안 박해를 받아서 그 박해의 상징물로 잘 알고 있는 게 지하에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리 널리 전파되어서 결국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이 되었고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국교화되는 아주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 전체에 이제 어, 이 그리스도교가 다 전파되게 되고 전 세계 이제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스 로마 문화와 함께 유럽 문화에 아주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세 시대가 되면 그리스도교, 기독교 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세계관을 다 지배하는 엄청난 큰 기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중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유럽이 형성되는 배경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아주 요 시대 때 크나큰 화두입니다. 사실 요 게르만족이 이동한 이유는 요 훈족, 훈족에 아주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을 해요. 아틸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훈족이 점차 이 유럽으로 밀고 들어오게 되고 유럽 지역으로 그래서 게르만족이 본래 살던 지역에서 로마 안으로 계속해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이 이동이 시작되었고요. 이게 지금의 서유럽이 형성되는데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 들어갔던 애들 중에서 이제 서로마 제국을 결국 멸망시키고 서유럽의 많은 게르만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서고트, 동고트, 뭐 반달족이라든지 프랑크 뭐 이런 여러 왕국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성장했고 오랫동안 유지되고 했던 것이 바로 프랑코 왕국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첫째로 이동 거리가 아주 짧았다. 본거지로부터 이동한 거리가 아주 짧았고요. 거기에다가 일찍이 이제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했고 로마 문화를 빨리 수용을 하게 되면서 프랑코 왕국은 어, 빠르게 로마의 문화에 어, 뭐 이어받는 승계자처럼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은 카를로스, 뭐 샤를마뉴라고도 하고요. 카를로스 대제 때고 그래서 서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마 황제의 관제를 받게 되면서 진정한 이제 로마 제국의 후계자가 승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공과 문해 엄청나게 발전시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항상 역사에서 봤듯이 아주 뛰어난 왕 이후에는 죽고 나면 나라가 분열되죠. 그래서 동중서 프랑크로 분열이 되게 되는데 이때 동프랑크가 지금의 이제 독일 지역이고요. 중프랑크가 이탈리아, 서프랑크가 이제 프랑스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원이 되는 게 이때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 아주 넓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유럽에 봉건 사회가 형성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 나라 얘기할 때도 봉건제 배웠지만 그때는 혈연 관계가 이제 중심이라면 서유럽의 봉건 관계는 아주 성격이 다릅니다. 배경부터 한번 봅시다.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제2차 민족이동이라고 하는 세컨드 인베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르만족, 바이킹이라고 하죠. 노르만족의 침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외에도 이제 마자르족이라고 하는 이제 헝가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애들인데 이런 애들의 침입도 있었고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다시 성장을 하게 되면서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했던 시기에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기사 계층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로 했고 그런 기사들과 이제 영주가 이제 추종 관계를 맺게 되면서 봉건 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추종 관계라고는 하지만 쌍무적인 계약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쌍무 서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한쪽이 어기게 되면 파기가 가능한 그런 아주 어찌 보면 엄청 합리적인 그런 관계이죠. 그래서 영주는 기사에게 영지를 지급하고 보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영주에게 충성을 하고 군사적인 봉사를 하는 그런 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영주뿐만이 아니고 가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사도 자신의 영지를 갖게 되니까 또 일종의 영주가 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을 장원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배층은 지배층인 이제 왕, 제후, 기사 이런 사람들이 영주가 되고 그 아래 이제 비지배층인 농노가 장원에서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때 이제 농노의 성격은 집과 토지를 이제 소유하고요. 영주에게 각종 세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예도 아닌 것이 일반 농민도 아닌 것이 되게 애매해서 농노라고 해요. 신분적인 자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결박돼 있어서 이동의 자유도 없고요. 하지만 자신의 집과 토지도 소유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또 아예 노예는 아니라고 보기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나타나게 된 배경이요. 봉건제도, 장원제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 막 민족들의 침입도 있었지만 이슬람이 이제 지중해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해상 지역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경제가 다 농촌화되면서 토지가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를 중심으로 봉건제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불쌍한 건 농노죠. 자, 그리고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했지만 여전히 동로마 제국은 남아있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 유스티니아누스 1세이고요. 서로마 제국의 아니고요. 서로마 제국의 영토 일부를 회복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전성기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을 전부 다 모아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하는 걸 편찬하기도 했고요.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아주 대성당을 건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면으로 아주 강력한 황제권,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고요. 경제적으로 상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아주 대도시로서 번영을 하게 됐고요.
자, 그렇지만 결국은 또 이민족의 침입, 이슬람 그리고 나중에 등장한 슬라브족, 러시아 민족의 바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십자군 전쟁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네, 비잔티움 제국은 결국 멸망하고 말지만 이슬람 제국으로부터 그리스트교 이제 세계를 지켜낸 방파제 역할을 하죠. 우리 맨날 고구려 민족의 방파제 얘기하는데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랑도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 그리스 고전 문화를 얘들이 아주 잘 보관하고 있었고 그게 나중에 서유럽에 다시 전파가 되게 되면서 문해부흥이라고 하는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게 되는 중요한 이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만큼 영토가 넓었대요. 아주 컸죠. 문화 안보입니다. 넘어가고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정도는 알아두면 아주 상식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리스트교의 확산 이 부분은 한번 봐둘까요? 당시 이제 유럽 전체가 노르만, 마자르 등의 이제 침입이 아주 잦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뭐 나라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속한 교회들도 아주 안전이 필요했죠. 그래서 교회 안전을 이제 좀 지키기 위해서 세속 권력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군주 이런 사람들과 좀 결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성직자에 대한 임명권, 이제 서인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이런 세속 군주들에게 넘겨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교회 이제 성직자들도 막 봉건지에 편입되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교회가 세속화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유럽이 이제 교황권을 좀 강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카노사의 굴욕인데요. 당시 이제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황제와 교황이 아주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그레고리우스 7세인 교황과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제 할리 4세인데요. 결국 이제 둘이 붙었는데 그리고리우스 7세가 이 황제를 파문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고요. 황제가 카노사 성에 이제 맨발로 찾아가서 빌거든요. 그래서 맨발의 하인리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교황권이 이 세속 군주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구나. 중세는 완전히 기독교 사회거든요. 그래서 교황권이 아주 막강한 시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이 간호사의 굴욕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스도교의 확산 부분은 그리스도교 중심의 문화는 안 보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자, 십자군 전쟁 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시작된 건 한 11세기 말부터인데요. 그래서 티르크족, 셀주크 티르크가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면서 얘들이 이제 투르크족인데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서 아주 큰 세력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인의 성지 순례를 방해하죠. 예루살렘은 사실 3대 종교의 다 성지잖아요. 그래서 유럽인들도 많이 갔는데 여기 방해를 받게 되면서 비잔티움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게 성제복이라고 하는 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 이면에 깔린 거는 아주 경제적인 이점, 그러니까 팽창 욕구, 뭐 이런 아주 좀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거라든지 영토에 대한 욕심, 또 경제적인 부분이 훨씬 컸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십자군 전쟁은 일어났고요. 한 200여 년간 7차례, 8차례까지 보기도 합니다만 전개가 되는데
1차의 성지 회복을 한번 하게 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실패하게 됩니다.